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일에 전해진 소식 듣고 양돈 농가 또 관련 업계에서 많이 놀라셨죠? 어제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한 건 7달 만인데요. 우선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는 모두 매몰 처분됐고 인근 지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한은 내일 오전 11시까지고요. 이때까지는 경기도 강원, 충북 지역의 양돈 농장, 해당 종사자 그리고 차량은 모두 이동할 수 없다는 점 다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5월은 행사도 많고 이동도 많은 달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차량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반 여행객들이 불필요하게 축산농가 근처를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자제가 필요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더 확산하거나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있거나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새농퀴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인데요. 오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노란 과일의 대표주자, 지금부터 여름까지 많이 나오는 이것은 멜론과 오이의 중간 정도 맛을 냅니다. 이것의 이름 두 글자 중 뒷부분에 붙은 외자는 오이의 옛말인데요. 그러니까 참과 오이가 합쳐져서 이것의 이름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경기도 방언에서는 이것을 채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이지만 한 끼 반찬으로도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요. 가진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도 맛있고 냉국에 썰어 넣거나 장아찌나 피클로 만들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노란 껍질 속에 하얀 과육, 그 속에 길쭉한 씨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이것. 지금부터 더운 여름까지 가장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들려왔어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영월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환축을 확인을 했고요. 정밀검사 결과 어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양돈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건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신군 사례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401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양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지금 양돈 농가 또 축산 관련 업계가 다들 놀랐는데 해당 농장 인근 500m 안에는 다른 축산 농가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발생 농장에서만 매몰 처분을 일단 진행했는데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ASF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방역을 강화해 왔는데도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해서 안타깝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신속히 밝혀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통제 초소 및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인근의 2차 울타리와 또 중앙고속도로를 따라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점검 보강할 것을 지시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거 또 오염원 제거 등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강원도 지역에서 차량 이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때 차량 바퀴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돈 농가는 물론이고요. 일반 국민들 역시 농장 근처를 방문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휴가를 다녀온 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격리돼 있던 병사들의 급식 사진이 큰 논란이 됐죠. 관련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 SNS에는 윤기가 없는 밥에다가 반찬은 김치와 두부 한 조각이 전부인 식판 사진이 올라와서 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휴가 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병사들이 받은 급식인데요. 이외에도 부실한 급식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군 부실 급식의 근본 원인이 급식 단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군 장병의 급식비는 하루에 8,790원인데요. 이걸 한 끼로 따지면 2,930원, 3,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 단가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과 우리 군 장병들의 급식 한 끼당 단가를 비교한 결과 올해 군 급식비는 초등학생의 77%, 또 중학생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농업계가 관련해서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요? 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가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한농연은 먼저 급식 단가 상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단가 상향으로 군 장병들의 먹거리 품질을 올리자는 겁니다. 또 급식 단가를 높이면 군남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공급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한농연은 접경 지역과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의 군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것을 국방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체를 보이던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통관 기준 수입량이 4만 3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급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짐작이 가는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식품 소비에 대한 지출 자체가 늘어난 데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외국산 쇠고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우 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쇠고기를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좀 저렴한 외국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최근에 한 대형 마트에서 가격을 직접 비교한 결과 한우 고기는 2플러스 등심 100g에 17,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프라임 등심 100g에 8,300원에 판매가 돼서 절반 이하의 가격을 보였는데요.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한우 고기 매대보다 호주산, 미국산 등 외국산 쇠고기 매대에 소비자가 좀 훨씬 많았습니다. 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 3월 수입량만 놓고 봐도 미국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논란이 일었던 2008년만 해도 전 국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소비자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문가들은 할인 행사와 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우 농가 입장에선 진짜 고민이 좀 되고 걱정도 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우고기 소비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봐도 이런 추세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 소비용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육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원산지를 고려한다고 답한 비중은 18%에 그쳤고요. 그마저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특성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요. 20대 가운데 원산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13%로 36% 이상인 60대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대신 20대는 맛과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신토부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땅에서 키운 농축산물을 구입할 것을 소비자에게 마냥 좀 강권할 수만은 없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네. 점차 바뀌고 있는 소비 행태 속에서 우리 한우 농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농가의 인력 문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힘든 지금 지점에 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회봉사 인력을 농촌 지역 쪽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농촌 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2배 확대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봉사 집행 연인원 57만 명 가운데 농촌 지원은 6만 5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그 2배 이상인 13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그 배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고 외부의 일손 돕기 등 도움의 손길이 끊기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가 인력 투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사회봉사 인력이 있다는 걸 좀 그동안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사회봉사 제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실시하는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지만 이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농촌 등에서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상자 규모를 2배 정도로 늘리고 그 실효성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고려했다고요? 네, 기존의 사회봉사 명령 집행 방식은 보호관찰소와 멀리 거주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로 먼저 집결을 해서 다시 농촌의 사회봉사 집행 장소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법무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역 거점 농협으로 집결을 한 다음에 곧바로 농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좀 보다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2시간 더 영농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입하였는데 이맘때 청보리밭이 푸르게 익어가는 시기죠? 네, 정말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그죠, 유채꽃 피는 그 노란 밭을 막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여름이 들어오는 정말 보리밭에 우리 그런 추억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맘때 조금 지나면 이 가파도라든지 아니면 저 고창이라든지 거기서 이 청보리부터 흑보리 밭들의 그 보리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푸른 밭 안에 서 있던 그 시절이 항상 떠오르는 그때가 왔습니다. 네. 먹을 것이 귀하던 때 진짜 쌀 대신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곡물이잖아요, 보리. 맞아요. 이 겨울을 나야만 씨앗을 맺는 보리인데요. 겨울을 수확하고 이제 늦가을에 파종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딱 손가락 딱 한 마디만한 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눈을 맞고 찬바람을 맞아도 어린 싹이 겨울을 잘 견뎌가지고 이제 이맘때가 되면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을 지난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데, 이 보리와 벼는요, 이 한민족에겐 가장 중요한 곡식 중에 하나였어요. 네.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수한 쌀이 딱 바닥나고 나면 우리 왜 보릿고개란 말을 할 정도로요, 이 쌀이 나기 전에 콧에 우리 배를 채워줬던 이 곡식이었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적어도 한 2,500년에서 3,000년 전으로 기록될 만큼 아주 오래된 곡식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증명으로 경기도 여주시에는요, 기원전 5, 6세기경에 껍질 보리가 출토된 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보리가 오곡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곧 더위가 찾아올 텐데 이 더위를 내려주는 여름의 곡식인 보리와 이 지역 농가나 토박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리 입맛 음식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리 입맛 음식. 보리밥도 진짜 누구나 아는 메뉴잖아요. 가끔 네. 생각나는 그거기도 한데, 일단 보리차 또 맥주 이런 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먹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여름 되면 정말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기억이, 어머니가 보리차를 이렇게 물에서 동동 떠다니는 보리차를 이렇게 착 끓여가지고 항상 그 유리병, 오래된 뭐 옛날 주스병 네. 담아서 꼭 냉장고 넣어두면 그 갈색빛의 그 보리차를 항상 꺼내 먹었던 기억이 늘 있었거든요. 그땐 진짜 주전자에 물 끓이는 게 일이었어요. 예. 맞아요. 항상 그 보리차 향이, 그 옥수수차는 이제 조금 더 지나야 먹고, 이 여름 되면 항상 보리차 끓이던 그 향이 항상 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보리차 먹던 이 보리의 향에 이제는 그 구수한 향에 또 익숙해서 이 커피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너무 익숙한 이 보리차 향이 어릴 때부터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름 되면 이 보리차로 이 시원한 여름을 나기도 하고, 또 약간 한여름에는 또 맥주 항상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리차, 그리고 조금 더 추울 때는 우리 보리도 또 증류했던 위스키, 이렇게 보리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있었던, 잘 생각하면 기억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보리랑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맥주는 이 품종이 다릅니다. 맥주 보리라고 부르는 거는 겉보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밥으로 먹고 음식으로 하는데 쓰는 거는 쌀보리라고 불려요. 쉽게 말하면 겉보리와 쌀보리로 나뉠 수 있는데, 탈곡을 해도 겉껍질이 붙어있는 보리는 겉보리라고 보면 되고요. 네. 탈곡하면 이제 껍질이 쉽게 벗겨져서 우리 밥할 때 입안에서 막 꺼끌하게 돌지 않는 그 보리는 쌀보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르고 또 쓰임도 다른 건데,
각각의 특징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배 지역도 좀 차이가 나겠네요. 네, 이 경북이나 이북 지방에서는 주로 겉보리를 많이 재배해 왔고요. 이 쌀보리는 조금 따뜻한 지역인 전라남도라든지 전북 이남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 많이 재배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쌀보리는 이제 추위에 견딘 힘이 많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는 이 경남 남부지방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먹던 쌀보리를 많이 심었고 이 추운 지방에서는 겉보리를 많이 심었던 거죠.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토종 품종도 네.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도 옛날부터 키워줬던 이 토종 식재료들이나 곡식들을 봤을 때 이 콩과라든지 오래된 이 보리 같은 이 품종들은 확실히 여러 이름들이 붙어 있는 토종 품종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뭐 늑보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창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흑보리 그리고 제대보리, 뭐 외동보리, 뭐 청보리, 그다음에 거칠은 보리 이름이 그냥 거칠은 보리예요. 네. 그다음에 뭐 신안 찹쌀보리, 그다음에 청보리, 뭐 끝도 없이 종자은행에서 보존되고 있는 이름만 해도 아주 다양했는데요. 이 토종보리는 모두 한 6줄 보리의 겉보리가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쌀보리는 전남 지방에서 수집한 품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심어왔던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가을보리가 많고 이제 봄에 씨를 뿌리는 봄보리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아까 보리차 얘기도 했지만 이제 더위와 좀 연결해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입맛 없을 때 보리밥에 진짜 열무김치 같은 것만 있어도 건강한 한 끼가 해결이 되죠. 농가에서는 보리를 어떻게 요리를 해왔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음식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보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시절에 이제 좀 지났는데요. 이 순부터 소개를 하자면 보리싹이라고도 요즘에는 왜 다이어트에 좋다 해서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료로도 드시고 뭐 갈아서 믹서기에를 갈아서 스무디처럼도 많이 드시던데요. 그 이제 보리순이라 그래서 이 된장국을 많이 끓여 드셨어요. 그래서 이 보리순 된장국을 먹어보면 왜 보리순이 이렇게 위로 삐죽삐죽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한 번만 이 중간에서 탁 뜯거나 아예 자르지 않고 바로 넣어서 먹으면 그 순한 보리순이 이 먹으면 입에서도 까끌한 맛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서 어떤 나물과도 뭐 비견에도 빠지지 않는 부드러운 된장국으로도 많이 드셨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이 보리국수 참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쌀보리가 많이 나는 전라남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은 우리 칼국수에 먹듯이 보리를 갈아서 약간 그 쌀이랑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네. 하는데 이 보리국수가 색깔도 약간 메밀면이랑은 좀 다른 노란빛이 좀 띄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국수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따뜻하게도 먹지만 약간 냉국처럼 풀어가지고 시원하게 먹는 보리국수가 저는 참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수확 시기가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니까 좀 시원하게 즐기는 요리법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섬 지역에 네. 섬에서 그 흑보리가 네. 유명하다는 것도 참 특징인데 섬 지역에서는 어떻게 드셨을까요? 네, 저는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한 40분 정도 들어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가파도가 저는 그 청보리 풍경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착장에 딱 도착하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앞에는 조금 휑했는데 거기서 한 100m, 한 500m 정도만 들어가니까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청보리밭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먹었던 이제 청보리 개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개역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보리 가루로만 만든 미숫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정말 섬의 여름 음료인데 특히 흑보리는 알도 좀 작기도 하지만 갈면 그 구수한 향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가지고 밥에 비벼 드셔서 꼭 밥을 이렇게 찐 밥에다가 보리가루만 이렇게 굴려가지고 먹는 약간 간식 같기도 하고
밥 같기도 하고 좀 달게 먹으니까 떡처럼 먹기도 하는 네네. 예, 그런 범벅도 먹기도 하지만 이 보리 미숫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 먹으면요, 이 개역, 그 보리 개역이라고 부르는 이 여름 음료가 완성됩니다. 네. 그 말고도 이제 약간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된장을, 생된장을 많이 먹거든요. 끓이지 않고 바로 그냥 된장을 물에 풀어서 먹는데, 이렇게 냉보리 수제비 같은 경우도 된장을 이렇게 풀면은 우리 상상하면 이게 맛이 있나?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주도는 우리가 먹는 된장과는 좀 다르게 아주 맛이 부드러워요. 네. 거기는 푸른 독세이 콩이라는 콩으로 만들어 먹는데 약간 훨씬 더 부드러운 맛, 그리고 진한 된장 맛보다는 좀 맑게 많이 먹는데요. 그 된장을 바로 시원한 물에 풀어가지고 보리가루로 만든 이 수제비를 먼저 끓여서 이 냉된장국에 풀어 먹는 냉보리 수제비도 아주 일품이고. 네.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보리 수단이라 그래서요. 이 보리차에다가 보리 가루를 이렇게 익반죽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살짝 띄워서 우리 동글동글하게 수단으로 만들어서 이 보리차를 띄워 먹는 보리 수단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산의 보리 식혜 같은 경우는 식혜를 우리 만들 때 보통 그 쌀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리를 넣고 해 먹는데 거의 색깔이 아주 우리가 먹던 맑은 식혜가 아니라 조금 색깔은 약간 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죽 색깔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마셔보면 아주 시원하면서 구수한 맛이 또 일품입니다. 네. 이 남쪽에선 이제 쌀보리를 많이 재배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보리 입맛 음식들을 활용했을까 계속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제주도에는 저 이 보리떡을 상해떡, 이렇게 제주도엔 상해떡이라서 제사상에 우리는 보통 쌀밥을 올리는데 제주도는 쌀이 농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떡을 보리떡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었었는데 이 보리떡이 약간 그 발효시켜서 하다 보니까 살짝 발효향이 나면서 고소한 보리 맛이 섞여서 지금은 이제 그 보리떡 안에다가 팥 넣은 이 약간 관광 음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파도에는 청보리를 먹던 개혁이 있었다면 제주도 특히 서귀포 이쪽은 또 흑보리를 많이 심는데 고창의 또 흑보리랑은 다르게 알이 아주 작아요. 예. 이 전라도 고창 같은 경우는 흑보리가 좀 크거든요. 근데 제주도 흑보리는 조금 더 알이 작았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이걸로 또 개혁을 많이 해드시기도 합니다. 네. 보리 입맛 음식 얘기 오늘 쭉 들어보니까 네. 그 특성을 진짜 잘 살려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찾아내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만 들어도 진짜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네. 그러면 보리밥 한번 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파는 데 가서 먹는 거랑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요. 짓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그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왜 집에서 우리 어머니나 그 다음에 집밥으로 먹었던 보리밥은 뭔가 모르게 동글동글했던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밥집에서 먹을 경우 좀 뭔가 납작하고 맛이 좀 내가 생각했던 거 덜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 가정에서는 시간을 들여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또 음식점은 시간 대비로 또 가게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뭐 납작보리라고 그래서 헬맥 이런 말하자면 한번 공정을 거쳐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익도록 하는 이 납작보리 형태로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보리라든지 아니 흑보리나 아니면 일반 쌀보리
찹쌀보리도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좀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 네. 우선은 손을 한번 가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요즘 멀리 여행도 가는데 이 맛의 여행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쌀밥을 익혀서 먹는데 30분 걸린다면 이 보리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보리를 먼저 불려놓는 거는 일단 하긴 한데 사실 불릴 시간이 없으시면요. 한번 뜨거운 물에다가 보리를 그냥 끓이세요. 네, 끓여 넣었다가 끓는 물에다가 한 15분 이 정도 끓였다가 잠깐 뒀다가 끓인 보리를 우리 일반 쌀밥 있죠. 밥할 때 뭐 압력솥에서 많이 하시고 일반 밥솥에서 하시는데 똑같이 쌀밥 짓는 거에다가 방금 끓였던 그 보리를 물을 빼고 위에다가 이 쌀 위에다가 살짝 한 켠 더 위에 올려가지고 예. 그대로 밥을 지으시면 우리 일반 쌀밥에 먹던 그대로 하되 우리 왜 그 납작보리 이런 거 말고 우리 그 좀 신선한 그 보리로 탱글탱글 입안에서 다글다글 이렇게 입안에서 도는 그 맛이 사실 보리밥의 매력이잖아요. 네네. 그 밥이 이렇게 완성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번에는 꼭 보리밥 맛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맛있게 즐기는 보리 입맛 음식 이야기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자연밥상 입맛 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서늘합니다. 밤사이에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지표면에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가 영하로 떨어져서 농작물 어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농가에서 농작물 상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이렇게 좀 서늘한데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대구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고 화창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넘게 나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체온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차츰 더 건조해집니다.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돌풍이 불면서 산불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린이날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이동량도 좀 많았고 곳곳에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76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주간 확진자 검체를 검사한 결과 10명 중 6명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울산 지역 특별 방역 주간을 2주 더 연장하고 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롯데백화점 측은 오늘 이 본점 전체를 휴점하고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에서도 이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백화점 지하 식품관은 환기가 어렵고 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서 음식을 먹는 공간이라 확산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강릉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누적 57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172명 중 1명도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백신 상황 좀 보죠. 70세 이상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오늘부터 받는군요. 네,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 접종 일자는 1947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고요.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일단 오늘은 47년생부터 51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요.
10일부터는 52년생부터 56년생까지, 13일부터는 57년생부터 61년생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10시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 예약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이렇게 치시고 맨 위에 뜨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가 여당 당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펀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펀드 관련 의혹은 그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 그리고 사위에게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그 딸 부부도 손해를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매체에 따르면 이종필 전 부사장은 김부겸 후보자를 전혀 모른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미납했다라는 의혹과 외고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셋째 딸을 외고에 보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는 외고 폐지 법안이 아니라 그 유사한 학교 유형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에 화요일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일단 국회는 지난 화요일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무리 없이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부적격으로 판단했고 특히 임혜숙 후보자는 낙마 대상 1순위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고요. 정의당도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다고요? 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그 일본 모테기 외무장관 만났습니다. 두 나라 외교 수장은 전화 통화조차 한 적 없는데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외무장관은 20분간 이뤄진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지역 평화, 이 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오히려 모테기 외무상은 그 우리의 비판을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해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측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또 발생했는데 미국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네, 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이 한인 자매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에 괴한이 침입해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범인은 남성인데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여성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계속 저항하자 이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본 또 다른 한인 여성이 뛰어나 말리자 그 여성의 머리도 벽돌로 가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자매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 남성을 밀어냈고 결국 가게에서 쫓아낸 뒤에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자매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고요. 특히 한 분은 이 머리를 30발은이라 꿰매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볼티모어 경찰은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해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자,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 전에 일본 정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고요? 네, 지난달 21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그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유족 20여 명이 그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 주권 국가인 일본의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이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최고 추진위원회는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이 국제법 위반 책임의 면제부를 부여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 위안부 제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강에서 실종되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발인이 있었죠? 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의 발인식이 어제 오전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취재진 등 약 150여 명이 모여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는데요. 고인은 이후 추모공원에 안치가 됐습니다. 한편 이 고인의 사인을 밝혀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어제도 이 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한강에서 술을 먹은 친구의 휴대전화 등 이 유류품을 찾기 위해 한강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496님께서 실록이 짙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 날씨는 쌀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지금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또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수도권, 충남, 전북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차츰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요.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또 돌풍이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쪽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자, 오늘 일교차가 15도 넘게 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 잘 챙기시고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